에이 뭐 이것저것 다 복잡하니까 그냥 집합건물법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관리단 집회를 진행하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아요. 안녕하세요. 집합건물분쟁연구소의 한재범 변호사입니다.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관리단 집회를 시리즈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영상들만 열심히 봐도 전문가들 도움 없이 어느 정도는 집회 개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이제 디테일이 좀 아쉽죠. 열심히 인터넷 검색을 하고 책을 보고 이것저것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사소한 문제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고 패소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직업이 변호사다 보니까 또 그것도 10년 넘게 집합건물을 주로 하다 보니까 소송이 제기되는 유형이 이렇게 딱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법률 분야는 크게 송무하고 자문 영역으로 나뉘거든요. 송무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건이 이렇게 커져서 법원에 소제기를 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자문은 주로 소송 이전 단계에서 어떤 계약서를 검토를 한다든지 뭐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컨설팅을 하는 이런 형태 등이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옛날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화타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화타는 한나라 말기의 의사고요. 중국 주나라 때 전설적인 의사인 편작과 더불어서 명의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 화타는 창자를 막 이렇게 잘라서 씻어내고 수술을 해서 중국 최초의 외과 의사로도 유명을 합니다. 그 삼국지에서도 독화살을 맞은 관우가 마취도 하지 않은 채 딱 앉아서 바둑을 두면서 수술 받은 이야기 아시죠? 관우를 치료했던 의사가 바로 화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화타한테 두 형이 있었어요. 근데 두 형도 모두 의사였습니다. 실력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화타만 유명해졌고 다른 형제는 역사에서 사라졌죠. 왜일까요? 어느 날 황제가 화타의 명성을 듣고 직접 불러서 포상을 했습니다. 화타는 황제의 칭찬에 겸손하게 자기보다 두 형의 의술이 더 뛰어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화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 둘째 형님은 병의 조짐이 보이면 미리 약을 지어서 큰 병으로 발전하지 않게 해줍니다. 제 큰형님은 얼굴에 안색만 보고도 미리 처방을 내려줘서 사람이 무병장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반면에 저는 형님들 같은 안목이 없어서 사람이 아주 큰 병에 걸린 뒤에야 치료를 합니다. 회복된 사람들은 제가 대단한 줄은 알지만 사실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두 형님들에 비하면 저는 세 발의 핍니다. 이것이 제가 형님들보다 유명해진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왠지 좀 고개가 끄덕여지나요? 제가 장황하게 화타 이야기를 했지만 법률 분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송무가 급하고 중요한 수술이라면 자문은 예방과 비슷하다고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전 예방이 비용도 적게 들고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편한데도 더 큰 비용을 들여서 온갖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소송에서 이겼었을 때 더욱더 그 임팩트가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결국 관리단 집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소송을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일단 집합건물 소송은 딱 어느 정도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가장 많이 진행하는 소송 중 하나가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입니다. 관리인 지위가 있느냐를 가지고 싸우는 건데요. 결국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 정족수를 갖춰서 선출됐느냐가 제일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또 관리단이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는 사례도 있죠. 관리단 대표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면 그 소송은 판단도 받지 못하고 부적법 각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이 제대로 선출됐느냐가 문제되죠. 또 규약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도 있죠. 규약도 결국은 관리단 집회에서 제정하기 때문에 관리단 집회 결의가 문제가 됩니다. 관리단의 중요한 결정은 모두가 관리단 집회 결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관리단 집회 결의에 문제가 있으면 구분 소유자들은 그 뒤에 돈 쓰고 시간 쓰고 힘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분쟁의 근원을 찾아 해결하자는 생각에서 화타의 형님들처럼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미리 예방 주사를 놓자는 생각에서 관리단 집회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단 집회도 문제되는 몇 가지 부분만 주의를 하면은 이 분쟁을 충분하게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실무상 문제되는 부분은 대부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회 소집 통지, 관리단 집회 진행, 위임장, 주로 이 세 가지 정도 주의를 하시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소집 단계에서는 임기 만료된 관리인의 지위나 혹은 소집 동의자 명단 같은 거를 또 잘 챙겨야 되고요. 관리단 집회 당일에는 임시의장, 또 집회 절차 진행, 의결권 집계를 또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위임장이죠. 그래서 위임장 사본이나 또 사전 위임, 또 신분증, 수임인 같은 부분을 잘 챙겨야 됩니다.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는 제가 앞으로 관리단 집회 시리즈에서 모두 방출할 예정이니까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몇몇 분들은 에이 뭐 이것저것 다 복잡하니까 그냥 집합건물법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관리단 집회를 진행하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아요. 집합건물법의 관리단 집회 규정은 9개밖에 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상 집회를 진행을 하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데 그거를 이 9개 조문으로 커버를 하기에는 사실상 무리죠. 그래서 관리단 집회 분쟁은 법조문 말고 법원의 해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분쟁 유형이 어느 정도는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집회 소집 통지 절차, 뭐 아니면 위임장의 효력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디테일한 부분을 널리 알리려고 관리단 집회에 관한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공부를 하시면 어지간한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일반인들 입장에서 무슨 고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들 생업에 바쁜데 이거 집회 한번 열자고 이거 공부하는 거 사실상 어렵죠. 인정합니다. 그래서 책도 책이지만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영상을 더 열심히 올려야겠다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구보다 쉽게 알차게 집합건물 영상을 많이 올려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